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다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는 하는데, 막상 어디가 진짜 그 거위인지 찾아내는 건 정말 막막하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무슨 소문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거의 공식에 가까운 아주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공식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료 서문에 나온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유망한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낚시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조립해 볼 이 공식은 크게 4개의 핵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네 개의 부품이요? 네. 각각의 부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공식의 첫 번째 부품부터 한번 맞춰보죠. 바로 규모의 경제네요. 네. 자료에서 나홀로 재개발보다 다 함께 재개발하는 곳을 찾으라고 강조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단독 재건축이 사업 속도도 더 빠르고 또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도 덜 복잡해서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가진 리스크는 없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속도나 조합원 간의 이견 조율 이런 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단순히 세대수가 많다는 걸 넘어서요. 지역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체질을 바꾼다. 아, 그러니까 아파트 한두 동 새로 짓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낡은 동네에 아파트 한 동만 덩그러니 새로 들어서는 나홀로 재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네. 아파트 자체야 좋아지겠지만 좁은 골목길, 부족한 주차 공간, 낡은 주변 상권 같은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아, 주변은 그대로니까요. 네. 가치 상승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의 뉴타운 혹은 만세대급 대단지 개발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주택 공급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도시계획 차원의 리모델링인 거죠. 도시 리모델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나요? 도로가 직선으로 넓게 뚫리고 없던 공원이나 녹지가 생겨나고요. 새로운 지하철 노선 계획이 구체화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유치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군입니다.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고 결국 명문학군이 형성될 기반이 딱 마련되는 거죠. 이건 개별 단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프라 혁명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 땅의 가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옆집, 앞집 땅의 가치까지 함께 올라서 그야말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할 집을 좀 알아봤는데 부동산 앱에서 저도 모르게 신축 필터만 켜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 다들 그렇죠. 네. 낡은 동네에 있는 새 아파트 하나만 보고 여기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 좀 아찔합니다. 제가 바로 그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실수를 할 뻔했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는 곳을 찾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 브랜드타운. 네, 개별 가치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교통, 학군, 상권이 잘 갖춰진 지역의 가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식의 첫 번째 부품은 명확해졌네요. 이왕이면 혼자 변하는 것보다는 주변과 함께 말 그대로 천지개벽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개발지를 우선 검토하라.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동네가 천지개벽하는 멋진 그림에 참여하려면 결국 돈이 문제겠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담금 폭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아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더 나갈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만큼 큰 건 없죠.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조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조합원들이 각자 자기 땅, 즉 지분을 내놓으면 건설사가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 중에 일부는 땅을 내놓은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집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팔아서 공사비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죠. 아, 그 남는 집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남는 집이 일반 분양 세대입니다. 1번 분양세대. 네, 이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서 이걸 비싸게 잘 팔수록 조합에 돈이 많이 남겠죠.
그럼 조합원 개개인이 내야 할 돈, 즉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심지어 사업이 아주 잘 되면 돈을 돌려받는 환급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와, 환급까지요? 반대로 일반 분양 세대가 거의 없다면 모든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하니까 그게 바로 분담금 폭탄이 터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전체 세대수 중에 일반에게 팔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느냐, 즉 일반 분양 세대 비율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던데요. 수도권하고 지방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네, 바로 이 숫자가 두 번째 공식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일반 분양 비율이 최소 30%는 넘어야 하고요. 안정적으로 보려면 40% 이상인 곳을 추천합니다. 40% 이상이요? 네. 예를 들어 1000세대를 짓는 단지라면 최소 400세대는 일반에 팔 수 있어야 이 사업은 사업성이 괜찮구나 하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지방 광역시의 경우는 기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아, 왜 그렇죠? 한 채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더 많이 팔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50%, 즉 절반 이상을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곳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수도권 40%, 지방은 50%. 아주 명쾌한 기준이네요. 다만 이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외에도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이나 사업 지원 같은 변수들이 더 있긴 하죠. 네,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가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쉽게 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바로 이 일반 분양 비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개발된대 하는 소문만 듣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인가? 이걸 직접 판단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숫자로 사업성을 판단하라. 수도권은 40%, 지방은 50%. 그런데요, 이렇게 규모도 크고 사업성도 좋은 곳을 찾았다고 쳐도 만약 그 지역의 근본적인 가치, 즉 입지가 별로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닐까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식의 세 번째 부품, 입지불변의 원칙입니다. 입지불변의 원칙. 네,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 강력한 이벤트에 매료되다 보면 부동산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자료에 나온 그 20년 경력 투자자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베테랑조차 입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개발 호재라는 장밋빛 안경 때문입니다. 장밋빛 안경이요? 네, 여기에 GTX 노선이 들어온다, 대기업 본사가 이전한다, 이런 소식에 현혹되면 현재 그곳이 직장과도 멀고 상권도 학군도 없는 허허벌판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잠시 잊게 되는 거죠. 그 20년 경력 투자자도 서울 외곽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만 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접어드니까 가장 먼저 가격이 폭락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새 아파트라는 미래의 가능성이 입지라는 현재의 가치를 이기지 못한 거죠. 결국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입지는 시장이 좋을 땐 가치를 더 높여주는 날개가 되지만 시장이 나쁠 땐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판이 됩니다. 안전판? 네,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고 10년, 20년 지연될 때 좋은 입지는 그 불확실성을 견뎌낼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자금에 맞추다 보면 입지를 약간 양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더 손품을 팔고 한 곳이라도 더 발품을 파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입지다. 정말 부동산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 같은 말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는 지금 대규모 개발이라는 그릇 안에 높은 사업성이라는 내용물을 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릇은 반드시 최고의 입지라는 선반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하고요. 이제 공식의 마지막 조각만 남았네요. 여기가 정말 궁금했던 지점입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재개발 구역의 미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인근 신축 아파트에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막연한 상상을 현실적인 예측으로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도구요? 5년, 10년 뒤에 들어설 아파트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옆 동네에 2, 3년 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를 보면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 커뮤니티 시설, 조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재 시세를 통해서요. 아, 시세. 네, 인근 신축 아파트는 우리가 투자하려는 곳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가치를 매기는 기준점이 되는 셈입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좀 헷갈리네요.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높으면 우리가 지을 아파트의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서 말한 사업성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공식의 활용점정입니다. 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근 신축 아파트를 단순히 미래 시세 예측용으로만 봐요.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한 단계 더요? 이것이 우리 아파트의 1번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할 수 있게 해주는가를 봅니다. 아, 조합이 일반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세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책정해야 하니까 인근에 비싼 신축 아파트가 버티고 있으면 우리도 그만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일반 분양 세대수만 계산하고 멈춥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묻죠. 그 세대들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 답은 우리가 투자하려는 재개발 구역 안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 이미 들어서서 높은 가격의 천장을 만들어 놓은 그 신축 아파트에 있습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일반 분양 물량, 즉 두 번째 기준과 일반 분양 가격, 이 네 번째 기준이 곱해져야 진짜 사업성이 나오는 건데 그 가격의 키를 인근 신축 아파트가 쥐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든 압구정과 반포의 사례가 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몇 년 전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서 대한민국 아파트 최고가를 경신했죠. 네, 그랬죠. 그러자 시장의 모든 기대감이 어디로 쏠렸을까요? 바로 압구정이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압구정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반포 원베일리 가격은 넘어서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원베일리가 압구정 재건축의 미래 분양가와 기대 가치의 하한선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준 겁니다. 하나의 최고가 단지가 다른 지역의 미래 가치를 그냥 재정의해버리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원베일이라는 강력한 기준점이 없었다면 압구정 재건축의 가치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재개발 구역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주변에 지역 대장 역할을 하는 기준점이 될 만한 신축 아파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투자하려는 곳의 미래 가치와 사업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막연했던 재개발 투자의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하나의 완성된 투자 공식을 얻었네요. 네. 첫째, 동네 전체가 바뀌는 규모 있는 개발을 볼 것. 둘째, 그 안에서 수도권 40%, 지방 50%라는 일반 분양 비율로 사업성을 숫자로 확연할 것. 그렇죠.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부동산의 본질인 입지를 절대 타협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의 대장 신축 아파트를 기준점 삼아서 미래 분양가와 가치를 예측함으로써 사업성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것. 이 네 가지를 나침반 삼아 살펴보면 되겠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기준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의 톱니바퀴가 얼마나 잘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 톱니바퀴처럼요? 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분담금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뉴타운이라도 주변에 비교할 만한 신축이 없어서 미래가치 예측이 불투명하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을 찾는 것이 핵심이죠. 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네 가지 공식으로 완벽한 투자처를 찾아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곳에 투자할 최적의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사업 초기일수록 저렴하지만 리스크가 크고 관리 처분 인가 이후는 안정적이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죠. 당신은 리스크와 수익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 타이밍을 판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당신의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